안녕하세요. 한마루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번에는 어른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을 준비했습니다. 이솝은 기원전 6세기 초반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야기꾼으로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어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삶의 지혜를 주는 이야기들만 추려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좋은 증상. 어떤 환자가 병쇠를 묻는 의사에게 엄청나게 땀을 흘린다고 말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의사가 말했다. 다음번 진료 때 의사는 환자에게 좀 어떤지 물어보았다. 환자는 너무 후들후들 떨려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건 역시 좋은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세 번째로 환자를 찾아온 의사는 그가 어떤지 물어보았다. 환자는 계속 설사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좋아요. 의사가 말하고는 가버렸다. 얼마 후 환자의 부모가 병문안을 와서 환자에게 좀 어떤지 물어보았다. 의사가 계속 좋다라는 말만 하는 걸 보니 난 아마도 좋은 증상으로 죽어가고 있나 봐요. 환자가 대답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추측하곤 한다. 박쥐와 가시나무와 갈매기. 박쥐와 가시나무, 갈매기가 함께 장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단 박쥐는 나가서 사업을 벌이기 위한 돈을 빌렸고 가시나무는 판매할 옷을 잔뜩 내놓았으며 갈매기는 판매할 구리를 엄청나게 가져왔다. 이윽고 그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항해를 떠났다. 하지만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를 덮쳤고 모든 짐을 잃고 말았다. 결국 배는 난파되어 이들은 간신히 몸뚱아리만 달랑 건질 수 있었다. 그때부터 갈매기는 잃어버린 구리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해변을 뒤지며 돌아다니게 되었고 박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서 한낮을 피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으며 가시나무는 눈에 익은 옷가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투자한 대상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집착하곤 한다. 말과 황소와 개와 사람. 제우스 신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에게 짧은 수명만을 주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집을 짓고 겨울이 찾아오면 집안에서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추위가 찾아왔다. 비까지 쏟아붓는 황량한 날씨여서 말은 더 이상 밖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의 집으로 달려가서 집안에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사람은 한 가지 조건만 들어준다면 집안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말이 자신의 수명 중에서 상당 부분을 사람에게 떼어준다는 것이었다. 다급한 말은 기꺼이 수명의 일부분을 사람에게 떼어주었다. 그 얼마 뒤 이번에는 다시 황소가 나타났다. 황소도 더 이상은 혹독한 날씨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은 말에게 한 것과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즉, 황소가 자신의 수명에서 일부분을 떼어주지 않으면 집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황소도 사람에게 수명을 떼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추위 때문에 초죽음이 된 개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남아있는 수명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주고 겨우 따뜻한 집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은 제우스 신이 원래 배당해준 수명 기간 동안에는 순수하고 선량하게 살고, 마르게서 얻은 수명 기간이 되면 뽐내며 당당하게 살고, 황소의 수명 기간이 되면 규율에 순응하며 살고, 개의 수명에 도달하면 항상 짜증만 내고 투덜거리며 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우화를 분명히 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우스와 거북이. 제우스는 자신의 결혼 피로연에 모든 동물들을 초대했다. 그런데 거북이만 오지 않았다. 거북이가 빠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제우스는 다음 날 거북이에게 물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참석했는데 어째서 너는 나의 결혼 피로연에 오지 않았느냐? 거북이가 대답했다. 세상에 자기 집만한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우라가 치민 제우스는 거북이가 어디를 가나 자기 집을 등 위에 짊어지고 다니도록 벌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집 잔치 음식을 얻어먹기보다는 조용히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좋은 일과 나쁜 일. 불운 때문에 생긴 나쁜 일들은 행운 때문에 생긴 좋은 일들이 힘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계속해서 행운의 뒤를 따라다녔다. 행운은 하늘로 올라가 제우스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물어보았다. 제우스는 그들에게 모두 한꺼번에 인간들을 찾아가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찾아가라고 대답했다. 인간들과 가까운 곳에 사는 나쁜 일들은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는 반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는 좋은 일들은 띄엄띄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행운은 그렇게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반면, 불운은 매일같이 우리를 덮치기 마련이다. 독수리와 새똥구리. 한 번은 독수리가 토끼를 쫓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토끼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마침 새똥구리 한 마리 외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토끼는 새똥구리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새똥구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토끼를 안심시키고는 독수리가 다가오자 토끼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몸집도 작고 보잘것없는 새똥구리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의 눈앞에서 토끼를 잡아먹어버렸다. 그때부터 새똥구리는 원한에 사로잡힌 나머지 독수리가 둥지를 짓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새똥구리는 기어이 둥지 속으로 들어가 알을 바깥으로 밀어내어 깨뜨렸다. 제우스를 숭배하던 독수리는 제우스를 찾아가 마음 놓고 새끼를 기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제우스는 독수리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새똥구리가 아니었다. 새똥구리는 새똥을 굴려 동그랗게 만든 다음 하늘로 날아올라 제우스의 무릎 위에 새똥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제우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 새똥을 털어냈고 그 바람에 독수리의 알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 독수리들은 새똥구리가 나타나는 계절에는 둥지를 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우화는 그 누구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모욕을 당하고도
언젠가 복수를 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헤르메스와 조각가. 인간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진 헤르메스 신은 인간으로 변장한 다음에 조각가의 공방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의 조각상을 발견하고 물어보았다. 이것은 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1드라크마입니다. 헤르메스 신은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물었다. 신들의 여왕인 헤라 시인의 조각상은 얼마나 합니까? 그것은 좀 더 비쌉니다. 하고 조각가가 대답했다. 그때 헤르메스 신은 자신의 조각상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제우스의 사자이며 상업의 신이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점잖게 그 가격을 물어보았다. 조각가는 시덥지 않은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거요? 만일 당신이 저음의 2개를 다 사가신다면 그것은 덤으로 끼워드리겠습니다. 이 우화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자만심이 강한 사람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못생긴 노예소녀와 아프로디테. 어떤 남자가 얼굴도 못생기고 마음씨도 고약한 자신의 노예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 소녀는 주인에게서 얻은 돈으로 화려한 장신구를 사서 자기 몸을 치장했으며 주인의 아내를 경쟁자로 여겼다. 그녀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쉴 새 없이 재물을 바치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다. 어느 날 아프로디테는 그 노예 소녀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이미 너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너희 주인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는걸? 천한 신분, 추한 외모를 타고난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으로 뒷받침된 자부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웅변가 데마데스. 웅변가 데마데스는 어느 날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연설을 했다. 아무도 그가 말하는 것에 그다지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솝 우화나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 요구에 응한 데마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농사의 여신 데마테르와 제비와 뱀장어가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뒤에 강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제비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뱀장어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데마데스는 갑자기 이야기를 중단했다. 그래서 데메테르는 어떻게 됐나요? 하고 누군가가 커다란 소리로 물었다. 여신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고요? 여신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고 그는 쏘아붙였다. 시시한 이솝 우화를 듣겠다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즐거운 일만 쫓아다니느라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분별 없는 자이다. 제우스 신과 여우. 모든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은 여우의 총명함과 정신의 유연성에 놀라움을 느껴 여우에게 동물의 왕 자리를 주었다. 그러나 제우스 신은 신분의 변화에 따라 여우가 그 타고난 탐욕을 버렸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 새로운 동물의 왕인 여우가 가마를 타고 행차를 했을 때 그 앞에 풍뎅이를 한 마리 불어놓아 주었다. 가마 주위를 돌아다니는 풍뎅이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여우는 가마 밖으로 뛰쳐나가서 왕의 위엄이고 체면이고 아랑곳 없이 그것을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었다. 그러한 태도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우스 씨는 여우를 다시 이전의 비천한 신분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 우화는 타고난 천성이 비천한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을 번지르르하게 꾸며도 본색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참나무들과 제우스. 참나무들이 제우스 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우리는 정말이지 일생 헛사는 겁니다. 그저 도끼에 베어 넘어지려고 크는 셈이라니까요. 이 세상 어떤 나무도 우리만큼 끔찍한 도끼질을 많이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우스 신은 참나무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느냐? 왜냐고? 자신들이 만일 도끼 자루를 생산해내지 않았다면 도끼가 어떻게 자네들을 잘라내겠는가? 또 자네들이 목수에게나 농사에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더라면 어째서 도끼가 자네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면서도 어리석게도 그 잘못을 신에게 돌린다. 사자와 프로메테우스와 코끼리. 사자는 항상 프로메테우스에게 불평만 늘어놓았다. 프로메테우스가 사자에게 멋지고 우람한 외모를 주고 입속 가득 날카로운 이빨로 무장시키고 발톱까지 주어서 어떤 동물들보다 강한 존재로 만들어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사자는 이렇게 불평했다. 그래도 프로메테우스님, 전 수탉이 너무너무 무서운걸요. 이에 프로메테우스가 말했다. 어떻게 넌 나를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느냐? 내가 줄 수 있는 한 모든 장점을 너에게 주었다. 너의 용기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딱 하나 이런 경우만 빼놓고 말이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안다고요. 사자가 낑낑거렸다. 그래도 전 바보인 것 같아요. 대책 없는 겁쟁이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요. 사자가 투덜거렸다. 이런 상태에 빠져있던 사자가 어느 날 근처를 지나가다 코끼리를 보고 이런저런 잡담이나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둘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코끼리가 계속 귀를 실룩거린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자가 이유를 물어보았다. 왜 그러나? 잠시라도 귀를 가만히 놔둘 수 없어? 바로 그 순간에 각다기가 코끼리의 머리에 앉았다. 하나님 맙소사. 코끼리가 말했다. 자네도 이거 보이지? 여기 이 앵앵거리는 작은 벌레 말이야. 이놈이 내 귀 속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난 완전히 끝장일세. 그 날로 난 죽은 목숨이라고. 난 죽을 거야. 알겠나? 사자가 혼자 중얼거렸다. 이런, 이젠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겠어. 내가 창피해서 죽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니 코끼리보다는 내가 훨씬 더 덩치도 크고 강하고 잘난 동물인 게 분명해. 적어도 수탉이 각다기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동물이니까 말이야. 때론 각다기 같은 작은 존재도
코끼리가 겁낼 만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매미와 여우. 매미가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매미를 잡아먹고 싶은 여우가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매미 아래쪽에 자리를 잡은 여우는 매미가 너무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하면서 내려와서 함께 놀자고 하였다. 여우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동물을 한번 보고 싶다고 꼬셨다. 여우를 의심한 매미는 나뭇잎을 하나 떨어뜨렸다. 매미가 떨어지는 줄로 안 여우는 단숨에 달려들었다. 매미가 말했다. 네가 만약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너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나는 여우의 똥에서 매미의 날개를 발견한 이후로 여우를 믿지 않기로 했거든. 현명한 사람은 이웃의 불행에서 교훈을 얻는다. 매미와 개미. 겨울이 되었다. 곡식이 눅눅해지자 개미가 그것을 말리고 있었다. 이때 배고픈 매미가 먹을 것을 달라고 찾아왔다. 개미는 이렇게 말했다. 먹을 양식을 여름에 미리 준비해 놓지 그랬니? 멋들어지게 노래를 부르느라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 매미가 대답했다. 그러자 개미가 매미를 놀리며 말했다. 아, 그래? 여름에 노래를 불렀으니까 겨울에는 춤을 춰야 하겠구나. 위험과 불행을 원치 않는다면 무엇보다 게으름을 경계하라. 어린 도둑과 어머니. 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훔친 친구의 석판을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주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이번에는 망토를 훔쳐와서 드렸는데 어머니는 전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해주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아이는 더 귀한 것을 훔쳐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다.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그는 재판관 앞으로 끌려왔다. 그의 어머니도 그를 따라와서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는 재판관에게 어머니의 귀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내가 처음으로 석판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나를 마구 때려 주었더라면 이렇게 법정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잘못을 처음 저질렀을 때 꾸짖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갈대와 올리브나무. 갈대와 올리브나무가 서로 자신이 더 질기고 단단하고 부드럽다고 언쟁을 벌였다. 올리브나무는 갈대를 보고 어떤 바람이 불든 항상 맥없이 살랑거린다며 놀려댔다. 갈대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세찬 바람이 불어닥쳤다.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고 몸을 구부리면서 솜쉽게 폭풍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바람에 강력히 저항하던 올리브나무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해 부러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을 잘 살피고 자기보다 강한 힘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 힘만 센 경쟁자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까마귀와 여우. 까마귀가 고기를 한 조각 훔쳐 가지고 날아올라 고기를 문 채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여우가 그것을 보고 고기 조각을 빼앗아 먹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여우는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까마귀에게 말을 걸었다. 모든 새들 가운데서 당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군요. 우아한 몸매는 위험에 넘쳐나고 윤기가 차르르 도네요. 당신은 모든 새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외모를 지니셨어요. 목소리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분명 왕이 되실 겁니다. 자기 소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진 까마귀는 고기를 떨어뜨리는 줄도 모르고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울어보였다. 여우는 얼른 앞쪽으로 달려가서 고기를 낚아채고 이렇게 말했다. 아, 까마귀야. 만일 거기서 판단력을 갖추었다라면 너는 새들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텐데. 이 우화는 모든 바보들을 위한 교훈이다. 잠자는 개와 늑대. 개가 농장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늑대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러자 놀란 개가 잡아먹지 말라고 빌면서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 난 이렇게 마르고 볼품이 없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우리 주인이 결혼 피로연을 열 것인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먹어서 살을 찌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날 잡아먹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늑대는 개의 말을 믿고서 떠났다가 얼마 후에 돌아와 보니 개가 이번엔 농장 건물의 지붕에서 잠들어 있었다. 늑대는 밑에서 개를 올려다보며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개가 말했다. 이봐요, 늑대씨. 내가 다시 농장 앞에서 자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결혼 피로연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거요. 현명한 사람은 한번 위기를 겪고 나면 평생 조심한다. 고기를 물고 가던 개. 개가 입에 고기 한 조각을 물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본 개는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큰 고기 조각을 물고 가는 또 다른 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고기는 떨어뜨려 버린 채 다른 개의 고기 조각을 뺏으려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결국 개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고기 조각 하나는 원래 있지도 않은 것이었고 다른 한 조각은 강물에 떠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 우화는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암사자와 암여우. 암여우가 암사자에게 새끼를 오직 한 마리밖에 못 낳느냐고 비웃었다. 그러자 암사자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봐,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건 바로 사자란다. 사물은 양이 아닌 질로 판단해야 한다. 사자왕의 지혜.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고 잔인하거나 폭력적이지도 않으며 다만 온화하고 공정한 사자왕이 있었다. 사자왕은 자신의 통치기간 동안에 새들과 맹수들을 불러 모아서 평화적인 협약을 맺고자 했다. 늑대와 양, 표범과 영양, 호랑이와 사슴, 개와 토끼같이 서로 앙숙지간인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열린 동물들의 회의에서 한 토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날이 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약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강자 옆에 나란히 앉을 수 있게 되었군요. 국가에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판결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때
힘없는 자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늙은 사자와 여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게 된 늙은 사자가 있었다. 그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동물 안에서 병자인 척하며 누워있다가 병문안 하려고 온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방법을 썼다. 많은 동물들이 사라지자 여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사자가 있는 동물로 갔다. 하지만 여우는 동굴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안전한 밖에서 사자의 안부를 물었다. 그저 그렇다네. 어서 들어오게나. 사자가 유혹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여우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간 발자국은 많은데 걸어 나온 발자국은 없네요. 현명한 사람은 위험한 징조를 알아채고 이를 피한다. 가축우리에 갇힌 사자와 농부. 사자가 실수로 농부의 가축우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농부가 이를 발견하고 사자를 잡으려고 얼른 문을 밖에서 잠궈버렸다. 갇힌 것을 알게 된 사자는 안에 있던 양들을 모두 잡아먹은 후 다른 가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놀란 농부는 얼른 문을 열어주었고 사자는 재빨리 달아나 버렸다. 사자가 사라져버리자 농부의 부인은 통곡하고 있는 농부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래도 다행히 당신은 무사하잖아요. 그런데 사자를 멀리서 보기만 해도 벌벌 떨면서 어떻게 사자를 가둘 생각을 했죠? 강한 상대를 자극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사랑에 빠진 사자와 농부. 농부의 딸과 사랑에 빠진 사자가 농부의 딸에게 청혼을 했다. 농부는 그의 딸을 사나운 맹수에게 줄 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사자가 너무 두려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다. 농부는 자꾸 졸라대는 사자를 자신의 사윗감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달랜 후에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꼭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딸이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모두 뽑아버리라는 조건이었다. 사자는 농부의 딸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이런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자마자 농부는 사자를 업신여겼다. 그리하여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마구 두들겨 패면서 쫓아냈다. 남을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은 일단 자신이 가진 고유한 장점을 잃게 되면 자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당나귀와 매미. 매미 우는 소리에 반한 당나귀는 매미를 부러워하게 되었다. 너는 뭘 먹고 살기에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니? 하고 당나귀가 물었다. 이슬을 먹고 살지. 매미가 대답했다. 그때부터 당나귀는 이슬만 핥아먹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고나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황금알을 낳는 암탉. 어떤 남자가 황금알을 낳는 아름다운 암탉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암탉의 뱃속에는 커다란 금덩이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남자는 암탉을 죽여서 배를 갈라보았는데 뱃속은 다른 암탉과 똑같았다.
단번에 커다란 불을 손에 넣으려고 하다가 작은 이익마저 빼앗긴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만족해야 하며 탐욕스러운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 화살에 맞은 독수리.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은 바위 위에 앉아 사냥감을 찾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 독수리를 발견하고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은 독수리의 몸속 깊숙이 박히고 말았다. 그 화살 끝은 독수리 깃털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화살을 맞은 독수리는 바로 코앞에서 그 깃털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독수리는 깃털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내 것으로 만든 것 때문에 죽게 되다니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죄기에 자기가 넘어갔을 때 그 고통은 더욱 뼈저리기 마련이다. 나이팅게일과 매. 키 큰 참나무에 올라앉은 나이팅게일이 여느 때처럼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마침 몹시 배가 고픈 매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번개처럼 날아와 나이팅게일을 움켜잡았다. 목숨이 끊어지게 생긴 나이팅게일은 어차피 나를 먹어봤자 당신 배를 채울 수 없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정말로 그렇게 배가 고프다면 더 큰 새를 찾아야 한다고 열심히 설득했지만 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아직 구경도 못한 먹이를 찾느라 이미 내 발톱 안에 들어온 먹이를 놓아준다면 그보다 더 멍청한 짓이 어디 있겠느냐. 더 큰 것을 바라고 이미 소나기에 들어온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돌멩이를 낚은 어부. 몇 사람의 어부들이 커다란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물이 무척이나 무거웠기 때문에 어부들은 아주 큰 물고기가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춤을 췄다. 그러나 그물을 끝까지 끌어당겨 보니 물고기는 몇 마리 되지 않고 돌멩이와 쓰레기만 잔뜩 걸려 있었다. 어부들은 크게 실망스러워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보다 잔뜩 부풀었던 기대가 깨진 것이 더 당혹스러웠다. 그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어부가 말했다. 친구들이여, 너무 낙담하지 말게나. 아무래도 기쁨이란 놈은 실망이라는 동생을 거느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기뻐했다면 그 뒤에 실망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어야 해. 삶이란 얼마나 변화무쌍한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언제나 똑같은 성공을 기대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화창한 봄날 뒤에는 언제나 폭풍우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할시온. 할시온은 고독을 좋아하고 언제나 바다 위에서만 살아가는 새이다. 이 새는 혹시 있을지 모를 인간들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둑이나 바닷가의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한다. 어느 날 새끼를 거느린 할시온 한 마리가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다가 바다 위로 삐쭉 솟아오른 바위를 하나 발견하고는 거기에다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할시온이 먹이를 찾아 나선 사이 돌풍이 몰아쳤다. 엄청난 기세로 몰아닥치는 바람 때문에 바닷물은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급기야는 할시온의 둥지까지 파도가 덮쳐 어린 새끼들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나중에야 돌아와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할시온은 이렇게 울부짖었다. 나처럼 불운한 새가 또 있을까?
땅에서 생길지도 모를 갖가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바다 위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바로 그 바다가 이토록 끔찍하게 나를 배신할 줄이야. 어떤 사람들은 적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친구일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적들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다. 여우와 포도송이. 잔뜩 굶주린 한 여우 한 마리가 커다란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에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올라도 손이 닿지를 않았다. 그러자 여우는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직 덜 익었군. 이와 비슷하게 능력이 모자라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는 상황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자를 본 적이 없는 여우.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우 한 마리가 있었다. 그 여우가 어느 날 우연히 사자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다. 여우는 너무나 겁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뻔했다. 그 후에 여우는 또 한 번 사자를 만났는데 이번에도 겁이 나기는 했지만 지난번처럼 기절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우는 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친숙해지면 두려움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허풍선이. 5종 경기를 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계속 그가 남자답지 못하다며 책망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얼마 후 다시 돌아온 그는 그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자랑하고 다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로도스에 갔을 때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육상 선수조차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멋진 높이뛰기에 성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 그러면서 당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 나라로 온다면 얼마든지 증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말했다. 만약 그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증인 따위는 필요도 없네. 여기가 로도스라고 생각하고 한번 뛰어보는 게 어떻겠나? 행동으로 직접 증명해 보일 수가 없다면 굳이 말이 필요하지 않는 법이다. 천문학자. 어떤 천문학자가 매일 저녁만 되면 별들을 바라보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열심히 올려다보며 돌아다니던 천문학자는 그만 잘못해서 우물에 빠지고 말았다. 지나가던 행인이 때마침 그의 신음소리와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사람은 자초지종을 알고는 아래쪽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보시오, 우물 속에 빠진 양반. 하늘에 무엇이 있는가에 열중한 나머지 자기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니 당신도 참 한심한 사람이구려. 이 우화는 세상의 모든 훌륭한 일들을 혼자 도맡아 하는 것처럼 우쭐대면서도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을 해나가는 데는 서투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북풍과 태양. 북풍과 태양이 서로의 힘이 세다고 다투다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시합을 했다. 먼저 북풍이 세찬 바람을 몰고 왔다. 하지만 나그네는 옷을 더욱 단단히 여몄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대자 추위에 못 견딘 나그네는 여분의 옷까지 모두 입었다. 크게 낙담한 북풍은 태양에게 기회를 넘겨주었다. 태양이 부드러운 햇빛을 내리쬐자 나그네는 여분의 옷을 벗었다. 태양에 다시 뜨거운 열기를 내뿜자 더위를 견디지 못한 나그네는 근처 강으로 달려가 나머지 옷을 모두 벗고 목욕을 했다. 이 우화는 온화한 설득이 때로는 폭력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부와 독수리. 그물에 걸린 독수리를 발견한 농부는 그 독수리의 아름다움에 감격해서 그물을 벗겨 다시 들판으로 날아가게 해주었다. 그 독수리는 자신을 풀어준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 어느 날 독수리는 그 농부가 금세 허물어질 위험이 있는 담벼락 밑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독수리는 그에게로 재빨리 날아가서 농부의 머리수건을 낚아챘다. 그러자 농부는 머리수건을 되찾기 위해 벌떡 일어나서 독수리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독수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 머리수건을 떨어뜨려 놓았다. 농부는 땅에 떨어진 머리수건을 주워 자기가 앉아있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농부는 자신이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담벼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발견했다. 그제서야 농부는 독수리가 은혜를 갚은 것을 깨닫고는 몹시 고마워했다. 하나의 선행은 또 다른 선행을 부른다는 이야기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들들. 어떤 농부의 아들들이 서로 싸우기를 자주 해서 농부는 아들들을 꾸짖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의 말도 그들의 행동을 바꾸어 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농부는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기로 결심하고 자식들에게 나뭇가지를 한 묶음 가져오라고 했다. 자식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농부는 나무단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들을 꺾어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아무리 안간힘을 써보아도 그들은 그 묶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농부는 이번에는 나무단의 묶음을 풀고 한 개씩 각자에게 나누어 준 뒤 다시 꺾어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모두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꺾을 수가 있었다. 그것 봐라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만일 너희들이 함께 똘똘 뭉친다면 어떤 적도 감히 너희들을 넘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흩어지면 쉽사리 적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 우화는 단합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조화가 이루어지면 불화는 쉽사리 극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나무와 가시나무. 전나무와 가시나무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전나무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다. 나는 아름답고 호리호리하니 날씬하고 키가 훌쩍 크다고. 나는 군함과 상선의 갑판을 만드는 데 쓰여질 정도니까. 자네 같은 친구가 감히 어떻게 나하고 비교하려 든단 말인가? 가시나무가 이렇게 반격을 가했다. 자네를 무자비하게 잘라내는 도끼와 톱을 기억해내기만 한다면 자네도 아마 가시나무의 삶을 더 선호할 텐데. 자신의 명성이 높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라. 겸손한 사람의 인생이 순탄한 법이다. 헤라클레스와 아테나. 헤라클레스가 좁은 산길을 걸어가고 있으려니까 앞길에 사과처럼 보이는 물체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가 그것을 짓밟아 버리려는 순간 갑자기 그 물체의 크기가 2배로 커졌다. 그 모습을 본 헤라클레스는 전보다 한층 더 세게 그것을 짓밟는 한편 그것을 곤봉으로 내리쳤다. 그러자 그 물체는 더욱 크게 부풀어 올라서 아예 길을 가로막아 버릴 정도가 되었다. 이에 놀란 영웅 헤라클레스는 곤봉을 떨어뜨린 채 그곳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때 그의 앞에 아테나 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게. 이 물체는 논쟁과 불화의 정령이라네.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그전처럼 얌전해질 걸세. 하지만 이것과 싸우면 보다시피 자꾸만 부풀어 오른다네. 이 우화는 싸움과 불화는 엄청난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자와 은혜 갚은 생쥐. 생쥐가 잠들어 있는 사자의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잠에서 깨어난 사자가 생쥐를 붙잡아 먹어버리려 하자 생쥐는 사자에게 살려달라고 빌면서 살려준다면 꼭 그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다. 사자는 그 말이 재미있어서 작은 생쥐를 놓아주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쥐는 사자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 사냥꾼들이 사자를 잡아서 나무에 묶어 놓았던 것이다. 사자의 신음소리를 들은 생쥐는 사자에게 달려가 묶어 놓은 줄을 입으로 갈가 끊어서 달아날 수 있게 해주었다. 생쥐가 찍찍거리며 말했다. 보셨지요? 얼마 전에 내가 은혜를 갚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작은 생쥐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걸 아셨죠? 처지가 뒤바뀌는 일이 생긴다면 강자가 약자의 신세를 질 수도 있다. 들쥐와 집쥐. 들쥐가 집쥐를 친구로 삼았다. 들쥐는 집쥐를 자신의 시골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다. 하지만 식사거리라고는 보리와 옥수수가 전부인 것을 본 집쥐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개미처럼 살고 있군. 난 멋진 집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세. 그들은 함께 집쥐의 집으로 갔다. 집쥐는 들쥐에게 몇 가지 콩들과 밀가루, 치즈, 벌꿀, 과일 등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보여주었다. 들쥐는 이런 멋진 음식들을 먹고 사는 집쥐를 부러워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한탄했다. 하지만 이들이 식사를 막 하려는 순간에 한 남자가 갑자기 문을 열었다. 놀란 쥐들은 갈라진 틈으로 숨어버렸다. 얼마 후에 이들은 다시 무화과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기어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놀란 쥐들은 다시 구멍으로 숨어버렸다. 그러고 나자 들쥐는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잘 있게 친구. 자네는 맛있는 것을 잔뜩 먹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공포와 위험 속에 살고 있군. 하지만 난 가난하긴 해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도 마음 편하게 보리나 옥수수에 만족하며 살아가려네. 이 우화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치스럽게 살기보다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소박하게 살아라. 여행자들과 곰. 두 친구가 함께 여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곰이 나타났다. 친구 중 한 명이
얼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몸을 숨겨버렸다. 그러자 나머지 한 명은 위기를 벗어나고자 몸을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죽은 채 하였다. 곰이 그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고 살펴보았으나 남자는 숨을 멈추고 있었으므로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버렸다. 곰은 죽은 시체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었다. 곰이 가버리자 나무 위로 피신했던 친구가 내려와서 곰이 친구의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고 갔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했다. 위험한 순간에 혼자만 살려고 하는 의리 없는 친구와는 앞으로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다네. 위험에 닥쳤을 때에 진정한 친구는 함께 그 위험에 맞선다. 여행자들과 도끼.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길 위에 떨어진 도끼를 발견하자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도끼를 발견했네. 우리라고 하지 말게. 내가 발견한 걸세. 주운 사람이 말했다. 얼마 후에 그들은 도끼를 잃어버린 주인이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도끼를 발견하고 주운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이제 큰일 났네. 우리라고 하지 말게나. 난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말하게. 자네가 도끼를 발견했을 때 그 행운을 나와 나누려 하지 않았으니 말일세. 자신이 가진 행운을 친구와 나눠 갖기 싫다면 불행한 순간에 친구가 도와주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소금을 지고 가는 당나귀. 소금을 지고 가던 당나귀가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만 미끄러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물에 소금이 녹아 짐이 전보다 가벼워지자 당나귀는 기뻐했다. 그리고 얼마 후 솜을 지고 강둑에 다다른 당나귀는 이번에도 물에 빠지면 짐이 가벼워질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당나귀는 일부러 물에 빠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솜이 물을 빨아들여서 무거워진 탓에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당나귀는 죽고 말았다고 한다. 꾀를 부리다가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독수리와 여우. 친구 사이가 된 독수리와 여우는 서로 가까운 곳에 이웃해서 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가까이 살다 보면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는 높다란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만들었다. 여우는 바로 그 나무 밑에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굴을 팠다. 여우 새끼들이 바로 독수리 발밑에서 자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여우가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간 사이 역시 먹을 것이 부족했던 독수리는 덤불 속을 뒤져 여우 새끼들을 잡아다가 자기 새끼들에게 실컷 먹여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여우는 새끼들의 죽음보다도 복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미칠 듯이 괴로워했다. 땅에서 사는 짐승인 여우가 날개 달린 새를 쫓아가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여우는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독수리를 저주하면서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독수리는 친구를 배신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독수리는 제단을 덮쳐 불붙은 염소의 내장을 낚아채 자기 둥지로 돌아왔다. 그때 마침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염소 내장에 붙어있던 불씨가 독수리 둥지 속의 지푸라기에
옮겨 붙고 말았다. 독수리 새끼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직 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둥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만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여우가 얼른 달려와 독수리의 눈앞에서 새끼들을 먹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힘이 약한 상대의 우정을 배반할 경우 당장에는 복수를 피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늘의 복수를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족제비와 아프로디테. 잘생긴 젊은 청년에게 사랑을 느낀 족제비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자신을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 달라고 빌었다. 사랑의 여신은 그 갸륵한 정성에 연민을 느껴서 족제비를 우아한 젊은 처녀로 변신시켜 주었다. 그 처녀를 본 청년은 그녀와 사랑에 빠져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이 신혼방에서 쉬고 있을 때 아프로디테는 족제비가 비록 몸은 변했지만 성질도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방 한가운데 쥐를 한 마리 풀어놓았다.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깜빡 잊어버린 족제비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쥐를 잡아먹기 위해 쫓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여신은 족제비를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외양을 바꾼다고 해서 악한 사람의 본질조차 바뀌는 것은 아니다. 나그네와 헤르메스. 한 나그네가 긴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만약 자신이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되면 자신이 여행 중에 얻은 것의 반을 헤르메스 신께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다. 여행 도중에 그는 우연히 아몬드와 대추야자가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를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돈주머니인 줄 알고 집어들었는데 속을 확인하고는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몽땅 먹어치웠다. 그리고 나서 아몬드 껍질과 대추야자 씨를 가져와서 제단 위에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헤르메스 신이시여, 제가 발견한 것의 절반입니다. 껍질과 알맹이를 당신과 함께 나누었으니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신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구두쇠가 있다. 말과 당나귀.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당나귀가 말에게 말했다.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 짐을 조금 덜어주는 게 어때?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당나귀는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주인은 당나귀의 짐을 모두 말에게 옮겨 실었다. 뿐만 아니라 당나귀에게서 벗겨낸 가죽까지도 그 위에 얹었다. 말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이제 된통 당하게 되었군. 당나귀의 그 가벼운 짐을 나눠서 지고 가기 싫어하다가 이제 모든 짐을 나 혼자 떠맡게 생겼으니 말이야. 게다가 그 녀석의 가죽까지. 이 우화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각자의 목숨을 솜쉽게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갈까마귀와 새들. 새들의 왕을 정하기로 마음먹은 제우스 신은 비교를 해보기 위해 날짜를 정해서 궁전의 모든 새들을 소집했다.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아서 새들을 다스리게 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새들은 몸을 씻기 위해 강기슭에 가까운 얕은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깨달은 괄까마귀는
다른 새들이 떨어뜨리고 간 깃털들을 돌아다니면서 주워가지고 그것들을 잘 배합해서 몸에 붙였다. 이렇게 하여 갈까마귀는 모든 새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될 수 있었다. 드디어 왕을 선출하는 날이 찾아오고 모든 새들은 제우스 신 앞에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알록달록한 장식품을 걸친 갈까마귀도 새들 가운데 있었다. 제우스 신은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갈까마귀를 새들의 왕으로 뽑았다. 그러나 그 결정에 분노한 다른 새들이 자신들에게서 빠진 깃털을 제각기 하나씩 뽑아가 버렸다. 그 결과 그 갈까마귀는 벌거벗게 되어 다시 추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남에게 빚을 진 인간과 비슷하다. 다른 사람의 재물로 치장하고 있는 한 그들은 제법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의 빚을 갚고 났을 때 그들은 옛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당나귀와 노새. 당나귀와 노새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당나귀는 자신이 노새와 같은 양의 짐을 지고 가는 것에 대해 불평했다. 당나귀는 노새가 자기보다 2배는 더 무거운 짐을 질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당나귀가 지쳐 더 이상은 그 많은 짐을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안 주인이 당나귀의 짐의 일부를 노새 등에 옮겨 실었다. 조금 더 가서 당나귀가 매우 지쳤다고 생각한 주인은 당나귀의 짐을 전부 노새의 등에 옮겨 실었다. 그러자 노새가 당나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이봐, 친구. 이제 내가 자네보다 2배를 더 먹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처음이 아니라 끝이 되어봐야 다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대머리 기수. 가발을 쓴 대머리 남자가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다. 때마침 바람이 휙 불어서 그 남자의 가발이 벗겨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말을 세우고 반문했다. 원래 머리카락도 자기 주인의 머리에 가만히 붙어있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남의 머리카락을 간수 좀 못했기로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고 슬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없던 것을 나중에 가질 수는 없다. 맨몸으로 태어나서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부와 피카렐. 한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들이웠다가 피카렐 한 마리를 잡았다. 유난히 몸집이 조그만 그 물고기는 제발 자기를 놓아달라고 어부에게 사정했다. 저는 금방 아주 큰 물고기가 될 거예요. 그때 나를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저씨한테도 훨씬 더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러자 아니, 너가 나중에 얼마나 큰 물고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희망을 걸고 당장 내 손에 들어온 너를 놔준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어부가 대답했다. 자기 손 안에 들어온 이익이 너무 작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연못 속의 개구리들. 옛날 옛적에 한 연못에 2마리의 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그러나 때는 무더운 여름이라서 연못이 바짝 말라붙어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연못을 찾아 그곳을 떠났다. 연못을 찾아다니는 도중에 그들은 아주 깊은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그 우물을 보자 그중 한 마리가
다른 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야, 이 우물 속으로 함께 내려가 보는 것은 어떨까? 다른 개구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우물 속의 물도 역시 말라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땅 위로 어떻게 올라오지? 이 우화는 사람은 만사에 지나치게 경솔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늙은 여인과 의사.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 노파가 진료를 위해 의사를 불러왔다. 의사는 노파의 집에 찾아가서 매번 노파의 눈에 연고를 발라 치료했다. 연고를 바르느라 노파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의사는 몰래 그녀의 가구를 하나씩 훔쳐갔다. 의사가 노파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집으로 옮겼을 무렵 눈의 치료가 끝이 나자 의사는 약속한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파는 치료비를 지불하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의사는 그녀를 판사 앞으로 끌고 갔다. 그때 노파는 의사가 그녀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경우에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의사가 치료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자신의 시력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고 노파는 말을 계속했다. 그전에는 나는 집에 있는 가구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을 하나도 볼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중대한 증거를 남기기 마련이다.